네, 이제 세라믹의 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라믹의 응용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라믹을 분류를 했을 때 전자 세라믹, 에너지 환경, 바이오, 엔지니어링, 전통 세라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라믹을 분류를 했을 때 세라믹의 응용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전자 세라믹의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그 세라믹 콘덴서 세서, 세라믹 콘덴서 이거 굉장히 사실은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LED 조명, 로봇용 첨단 센서, 고감도 기상 장비. 그래서 대강 보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센서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센서. 그 다음 하나 더는 여기 이제 콘덴서라는 부분이 그냥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그 축전기라고 해서 캐패시터가 있는데 캐패시터 용도로서 굉장히 세라믹이 캐패시터의 용도로서 쓰일 수 있는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부분야에서 얘네들이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너지 환경 세라믹. 얘네들의 경우에는 자, 에너지 분야 또는 환경 분야의 세라믹인데 예를 들어서 차세대 단결정 기판 이런 거 어디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결정 기판. 예를 들어서 태양전지 이런 거를 쓸 때 우리가 그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기판들을 단결정 기판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이런 세라믹 단결정 기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산화물 연료전지, 그 다음에 에너지 하베스팅, 그 다음에 초경량 단열 불련 패널, 그 다음에 세라믹 패널, 뭐 유리 코팅 막 이런 쪽에 세라믹이 사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오 세라믹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세라믹은 정말 이제 우리가 그 우리 몸에 이제 임플란트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세라믹을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암세포 분석기, 심장 박동기, 그 다음에 초소형 생체 센서, 질병 진단용 바이오 칩, 세라믹 인공관절, 조직 재생 이러한 것들에 바이오 세라믹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이제 인공뼈, 그 다음에 세라믹,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 재생 이런 쪽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플란트 할 때, 그러니까 치아 임플란트 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세라믹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몸의 생체에서 그 생체에 이제 바로 이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죠. 그런 디바이스들에 세라믹들이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 칩 이런 것들은 이제 체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체내를 인비보라고 하고 체외를 인비트로라고 하는데 체외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센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이오 칩이 되고요. 초소형 생체 센서는 어찌 보면 그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생체 센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기는 거기 이제 그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심장을 박동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때 우리가 그 안에 세라믹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심장 박동기에도 들어가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이제 바이오 세라믹이 사용이 된다. 자,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세라믹. 자, 엔지니어링 세라믹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계류나 아니면은 다양한 예를 들어서 공구류 이런 쪽에 또 뭐 공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이 되는 세라믹을 우리가 엔지니어링 세라믹이라고 하는데 크게 이제 내화 단열재, 그 다음에 내열 코팅,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절삭 공구, 그 다음에 개인 방호용 방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다양한 뭐 반도체 공정, 절삭 공구, 개인 방호용 방탄 이러한 것들이 엔지니어링 세라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일부 예시일 뿐이고 이것보다 더 다양한 많은 세라믹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통 세라믹의 경우에는 뭐 도자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죠. 도자기, 유리,
그 다음에 뭐 시멘트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숨쉬는 타일, 그 다음에 친환경 시멘트, 광학 렌즈 유리, 단열재, 도자기, 디지털 프린팅 도판 이런 것들이 다 전통 세라믹에 해당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한번 다시 또 여기 그 정리를 해 놨는데 우리가 한번 그 간단히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전통 세라믹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시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통 세라믹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예를 들어 3D 프린팅에도 활용이 되고 안료에 이제 세라믹 재료가 들어가고요. 디지털 프린팅, 그 다음에 초경량 세라믹 이런 것들에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유리류, 이쪽은 유리류가 되겠죠. 유리, 렌즈 이런 쪽에. 그래서 뭐 초극방형 유리, 극박형 유리, 그다음 10세대라고 하면은 10세대 유리가 뭘 말하냐면은 디스플레이용 유리가 있죠. 이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유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뭐 유리가 그 보면은 그냥 뭐 우리가 매일 보니까 별로 대단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여기서 이야기한 유리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유리입니다. 이런 굉장히 큰 사이즈의 유리를 잘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여기 보면 뭐 10세대 유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 디스플레이용 유리인데 유리 기판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은 공정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유리판이 작으면은 그 예를 들어서 큰 유리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유리판을 예를 들어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를 만약 8개를 자른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얘네 하나하나 작게 만들어 가지고 공정을 넣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그 컨테이너 선 이야기할 때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컨테이너 선을 왜 큰 걸 요새 그 손으로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컨테이너 선의 경우에 한번 이렇게 출항을 할 때 짐을 작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처음 엄청나게 많이 싣고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더 경제성이 된다라는 이야기 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10세대 유리를 만들 경우 뭐 10세대뿐만 아니라 뭐 11, 1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것들은 유리 사이즈는 계속 클 수가 있어요. 그 디스플레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 공장을 만든다라고 할 때 얘네들이 이 공장은 뭐 10세대다 뭐 이 공장은 뭐 11세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결국엔 유리 기판 사이즈를 얼만큼 큰 거를 처리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유리 기판 사이즈를 크게 했을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얘네들이 이제 공정을 우리가 여기 뭐 스핀 코팅하고 위에 이제 다양한 공정을 하는데 보통 그런 공정 한번 할 때마다 얘네들이 이렇게 그 예를 들어 스핀 코팅 하나만 들어본다 하더라도 스핀 코팅 할 때 코팅하고 코팅하면서 버리는 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8번 하는 것과 이런 애 한 번 하는 거는 버리는 액도 엄청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정성이 한 번에 그냥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해버리고 마지막에 잘라만 버리면 되니까 공정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애들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 큰 거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만들고 공정 단가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 사이즈를 큰 예를 들어서 뭐 10세대, 11세대 뭐 이러한 전에 뭐 10.5세대, 뭐 9.5세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쪼개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이러한 사이즈가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장점은 공정성이 좋아져서 경제성이 좋아지고 단가가 낮아진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엔 단가가 낮아지는 게 제품 가격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품 가격으로 연결이 되면은 당연히 제품가가 하락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 원가가 하락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큰 사이즈의 유리를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큰 사이즈로 유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뭐 아사히 글라스 그 다음에 그 코닝 뭐 이런 회사들이 가장 메이저 회사이고 나머지 우리나라도 뭐 한글라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글라스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메이저 회사들 이런 메이저 회사들은 좀 약간 특수용 글라스도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거의 다 그 주름을 잡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뭐 다양한 렌즈 내열 식각 그다음 일렉트로크로믹 이런 쪽에 우리가 또 그 세라믹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요건 이제 건축 쪽 건축
우리가 건축 용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슈퍼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컬러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되게 초고층용 이러한 그 건축 자재들을 만드는 것이 사실 이제 공정성을 생각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얘네들은 빨리 뭐 굳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얘네들은 뭔가 이렇게 강도가 일반 시멘트에 대비해서 뭐 더 높아야 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세라믹의 응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 뭐 크게 우리가 주변에 접할 수 있는 게 기계적 부품, 뭐 이런 그런 걸로서 가위, 그다음 여러 가지 전자 부품 이런 것으로서 알루미늄 기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세라믹 응용 분야로서 쉽게 접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통적 세라믹의 응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통적 세라믹 중에 첫 번째 센서용 세라믹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우선 마찰 손실이 적고 냉각기 없이도 작용할 수 있는 세라믹을 우리가 센서용 세라믹으로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단점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카바이드, 지르코니아 이런 애들이 사용이 되는데 얘네들이 그 구조가 내공의 그 내부의 기공 제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왜냐면은 이런 기공들이 계속 들어있으면은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 취성이 강하다. 쉽게 이제 얘네들이 부러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세라믹 부품이 형성 또는 그 기계적 조작하기가 어렵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라믹으로 제작된 부품을 형성하거나 또는 이런 애들에 기반한 기계를 조작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재료로서 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카바이드, 지르코니아 이런 애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세라믹 갑옷 재료.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새는 세라믹 갑옷 재료 이런 것들을 잘 얼마만큼 쓰는지는 조금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갑옷 같은 경우에는 요새 방탄복을 많이 입지 갑옷 같은 것은 이제 좀 약간 올드데이트한 느낌이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갑옷 재료로서 사용을 했던 것이 전면 또는 후면에 우선 가장 예를 들어서 뭔가 이런 것들 있죠. 사람들이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전면 또는 후면 이런 쪽에 앞에 이제 가려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갑옷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갑옷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무겁기 때문에 사실 좀 쉽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이러한 그 튼튼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갑옷에서는 튼튼함이. 그래서 조금 무겁긴 하지만은 세라믹을 갑옷의 재료로서 사용을 하였다. 자, 그래서 그 얘네들의 전면 갑옷과 후면 갑옷은 약간 좀 다른데 전면 갑옷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딱딱하고 단단함. 왜냐하면 당장 외부에서 오는 이런 뭐 총알이든지 화살이든지 이러한 그 외부에서 오는 그런 위협들을 잘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딱하고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후면 갑옷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뒤쪽에서 공격을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앞쪽에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부드럽고 유연한 특성을 나타내고 이러한 경우에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라믹 갑옷 재료로 주로 쓸 수 있는 것은 알루미늄, 그 다음에 합성 섬유 라미네이트, 그 다음에 알루미나, 그 다음에 보론 카바이드 중에 B4C, 그 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타이타늄 보라이드 이러한 애들이 세라믹 갑옷 재료로서 각광받고 사용된 재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야로서 다이블랭크와 그 다음 절삭 공구가 있는데 다이블랭크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해서 공구 연마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죠. 이런 다이블랭크의 경우에는 공구 연마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모 특성을 지닌 시멘트화된 텅스텐 카바이드 얘들 기판을 이용을 해서 공구를 연마할 경우에는 그 다결정 그 다이아몬드의 마모가 최소화된다라는 특징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단결정이 기본적으로 많긴 하지만 얘네들이 다결정이 존재가 한다. 자, 그래서
다결정 다이아몬드의 마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판을 이용한 용구 연마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요 사용 재료로서는 여기에 사용되는 다이블랭크 쪽으로 사용된 주요 사용 재료로서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고 그 지르코늄 옥사이드, 이러한 애들이 그 주 사용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절삭공구. 자, 절삭공구의 경우에는 그 얘네들은 뭐 실리콘 웨이퍼나 아니면 유리 절단, 그럼 오일 드릴 이런 거를 할 때 사용이 되는 그 절삭공구인데, 그 얘네들의 용도는 웨이퍼와 유리를 절단을 하고 그 웨이퍼와 유리를 절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뭐가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됐지? 자, 계속 다시 하겠습니다. 공구 중에 그 실리콘 웨이퍼, 유리 절단, 오일 드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자, 여기 잘 안 보이는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잘 절삭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여서 표면을 코팅을 한 것을 이제 드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사실 실리콘 웨이퍼는 그나마 어느 정도 그 절삭을 하는 게 결이 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리콘 웨이퍼 같은 애들은 얘네들이 단결정으로 성장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특정 방향으로 실리콘 이 원자들이 얘네들이 배열이 돼 있어서 그 살짝만 어찌 보면은 잘 이거를 그 방향만 잡으면은 손으로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 절단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에는 그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아모포스한, 그러니까 비결정인 애들이 많죠. 아모포스한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자를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이 이렇게 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리콘 웨이프는 결이 나 있는데 유리 같은 경우에는 결이 나 있는 경우가 아니라 얘네들이 그 유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굉장히 방향성이 없죠.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자를 경우에는 그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손으로 이렇게 유리를 자르면 대부분 굉장히 얘네가 직선으로 잘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직선으로 잘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얘네들이 굉장히 이제 제멋대로, 그러니까 정말 방향성이 없이 제멋대로 자르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웨이퍼는 그나마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자를 수 있는 게 단결정이라는 특성 때문에 좀 잘 잘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유리는 훨씬 자르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을 자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이용을 해야지 쉽게 자를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오일 드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일 드릴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오일 드릴 요거 보이나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해상에서 그 이제 기름을 시추를 할 경우에, 해상에서 기름을 시추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죠.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 구멍을 뚫을 때 그 굉장히 이제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그 오일이나 이런 애들이 암석 아래나 이런 그 바닥에 있는 어떤 그 특정 시추선이 닿을 수 있는 굉장한 아랫부분에 얘네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바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일 시추선이 이렇게 있고 오일 드릴이 이렇게 있고 이 바닥이 이렇게 있고, 그럼 바닥까지 얘네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암석이 있죠. 그 암석을 뚫고 여기에 아래에 있는 그 오일을 빼내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암석을 뚫고 들어가서 오일을 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드릴이 강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일 드릴도 어떻게 보면은 바위를 뚫고 들어간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애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그 세라믹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라믹 절삭공구용 세라믹, 특별히 절삭공구용 세라믹의 경우에는 금속 레진 매트릭스 내에 단결정 또는 다결정 다이아몬드를 제작을 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그 표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얘네가 경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를 이용을 하여서 그 단단한 것들을 이렇게 잘 이제 자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전통적 세라믹의 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할 때 그 결정면을 따라서 마이크로 단위로 이제 절단을 하여서 굉장히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미세하게 가공을 해야 될 경우에는 다결정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날카롭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그 절삭공구가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절삭공구로서 전통적 세라믹이 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블랭크, 그다음 공구 연마용 다이블랭크, 절삭공구 사실 이제 두 개가 조금 약간 비슷한 그 범주에 속하죠. 뭐 다이아몬드, 그다음 텅스텐 카바이드를 사용을 하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를 그 레진 안에 사용을 하든 얘네들이 그 굉장히 좀 경도가 강하고 강성이 강해서 이런 그 이러한 그 절삭공구 또는 이제 다이블랭크 연마용 목적으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첨단 세라믹 응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면은 자, 이미 우리가 좀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 생체 친화성 세라믹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이제 바이오 세라믹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얘네들 같은 경우 뭐 임플란트, 체내 진단 시약 같은데 사용이 되고, 자, 체내 진단 시약은 어떻습니까? 체내에다가 이렇게 그 어떤 그 추적자 같은 걸 넣어서 얘네가 이미징을 잘 하게 만드는 게 체내 진단 시약인데 기존에 있던 체내 진단 시약보다 훨씬 더 작은 양으로서 선택적으로 얘네가 들어가서 딱 그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생체 친화성이 있고 훨씬 더 몸에 또 좀 부담감이 덜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성의 경우에는 그 체외 진단 시약으로서, 그러니까 자성체, 이제 자성 세라믹을 이야기하는 건데 체외 진단 시약으로서 분리, 정제, 키트 이런 쪽으로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담지성, 자, 고담지성의 경우에는 그 코스메틱 섬유 또는 기능성 패키징 이런 쪽에 우리가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고기능성 이제 그 제품으로서 색조 화장품, 사실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세라믹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UV 선블록 크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 뭐 다양한 그 제품들이 다양한 물질들이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TiO2라는 게 사용이 되는데 얘네들과 같은 것도 일종의 세라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라믹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세라믹은 돌가루를 많이 상상을 하는데 이런 돌가루가 굉장히 곱고 작게 뭐 완전 서브 마이크로로 작게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눈에 사실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 이런 쪽에 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이야기하자면은 이런 세라믹이나 이런 애들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뭐 코스메틱이나 아니면 화장품 이런 쪽에 사용할 경우에 코스메틱 섬유나 아니면 화장품 이런 쪽에 사용할 경우에는 얘네들을 굉장히 잘 곱게 만들어서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라믹은 무기물이고 얘네들은 이제 분산시키려면은 그 유기 고분자라든지 유기물을 이용을 해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그 세라믹을 또는 무기물들을 잘 분산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생체 소재에 응용한 다른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중요한 분야가 뭐냐면은 조직 재생 분야예요. 그래서 골 대체 소재, 그 다음에 약물 성장 인자 같은 것을 조절을 해서 조직 재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러한 세라믹을 우리가 그 생체 소재로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바이오 진단 분야로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자성 소재를 실제로 항체 DNA 펩타이드와 결합을 해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업 바이오 분야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무기 담체에다가 천연물, 선도 유지제 같은 것을 써서 기능성 패키징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뷰티 케어, 자, 화장품 같은 이런 분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비타민과 판상 분체를 같이 섞어서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라믹 같은 경우가 우리가 뭐 전자제품, 도자기 뭐 이런 쪽 굉장히 좀 큰 분야에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바이오 분야에서는 그 뭐 인공뼈 뭐 이 정도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좀 널리 많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야가 예를 들어서 그 좀 더 최근 경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은 그 이전 생체 재료가 물리적인 향상의 이제 구조제의 물리적인 향상, 예를 들어서 인공뼈를 예를 들자고 하면은 인공뼈 우리 뭐 티타늄으로도 얘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뭐 그 다양한 그 뼈와 비슷한 소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강도 물질이면은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단순한 구조제의 물리적 향상과 같은 기능성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작업성과 생물학적 기능성,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조직과의 그런 그 상호 혼화, 그다음 상용성, 이런 것도 굉장히 컴패터빌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작업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생체 재료에 대한 위해성, 친화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게 됐고요. 자, 세라믹 생체 소재 용도로서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봤듯이 치과 재료, 안과 같은 콘택 렌즈, 그다음에 그 치아 임플란트, 그다음 골수 복제, 그다음에 인공관절, 인공신장, 이러한 곳에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바이오 세라믹스로서 이제 대표적인 소재를 몇 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오 세라믹스로서 이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 알루미나, 수산화, 아파타이트, 지르코니아, 수산화, 아파타이트, 그다음 똑같은 거 두 번 있네요. 그다음 TCP, 글라스 세라믹, 카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바이오 세라믹 소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그 바이오 세라믹에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나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치관 수복제로서 내마모성, 저마찰, 윤활 특성, 생체 안정성 등을 이제 가장 큰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이제 그 생체 안정성 등을 달성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공관절, 인공치근, 이런 분야에 알루미나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표면이 그 하이드로필릭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친수성으로 표면에 수막을 형성을 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지르코니아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생체 안전성이 있고요. 생체 안전성, 그다음 친화성, 그다음 높은 용융점, 화학적 안정성이 있고, 지르코니아에다가 그 칼슘 옥사이드, 그다음 이트륨 옥사이드, 이런 것들을 그 첨가하여서 기존 세라믹 재료가 갖지 못한 이런 안정성을 더해주는 것이 그 최근에 그 지르코니아를 기반으로 한 그 바이오 세라믹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화 아파타이트, 이것은 이제 수산화 인회석이라고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칼슘, 그럼 포스페이트, 하이드록사이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그 화학식이 결정이 되고요. 자, 수산화 아파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척추동물인데 이 척추동물의 경조직에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미 우리 몸에 들어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얘를 인공으로 제조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기존 뼈와 결합 특성이 좋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그 이질적인 물질이 아니라 이미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뼈와 굉장히 결합을 잘한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요. 얘네들이 골육착성,
세라믹 재료로서 인공뼈 재료로서 당연히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산화 아파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몸에 있던 재료와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뼈와 견고하게 결합을 할 수 있고 골육착성 세라믹 재료로서 인공뼈 재료로서 활용이 되겠다. 그래서 생체 내 활성, 그 다음에 높은 취성, 그 다음에 우수한 생체 친화성.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재료를 썼을 경우에 우리가 가장 큰 그 장점은 뭐다? 생체 친화성이 굉장히 좋다. 자, 생체 친화성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몸에 인베딩 할 때 굉장히 필요한 그런 특성인데 생체 친화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CP는 트라이칼슘 포스페이트라고 해가지고 생체 분해성 세라믹인데요. 생분해성 세라믹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인체 내 용해되어 흡수 속도를 조절을 한다. 자, 그래서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아파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용해도가 낮은 반면에 얘네들은 그 용해도가 높다. TCP는 용해도가 높다. 보세요. 트라이칼슘 포스페이트의 경우에는 칼슘이 3개고 그 요렇게 되겠죠. 얘가 6가, 얘가 2가 이런 식으로 얘네가 형성이 될 텐데 얘네들이 봤을 때 지금 그 기본적으로 얘는 수산화 아파타이트와 그 TCP의 경우에는 구성이 굉장히 비슷해요. 칼슘 포스페이트라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이점은 수산화 아파타이트의 경우에는 그 분해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대신에 용해도가 매우 낮은 반면에 TCP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시 용해도가 수산화 아파타이트의 경우에는 매우 이제 낮은데 얘네들의 경우에는 용해도가 높아서 이러한 흡수 속도를 두 개를 이제 같이 혼합해서 썼을 때 그러니까 TCP와 그 다음에 수산화 아파타이트를 혼합해 사용했을 때는 흡수 속도를 조절해서 우리가 그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얘네들도 뼈에 사용하는 애들인 거죠. 자, 그래서 흡수성 세라믹의 경우에는 충진제로 사용이 되고 뼈가 안정적으로 채워지는 공간으로 변형이 된다. 그래서 TCP와 수산화 아파타이트는 서로 상보적인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뼈 새로 이제 뼈를 형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미 우리가 세라믹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세라믹 소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정보통신 이쪽에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 그 다음에 LED,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광통신, 그 다음에 그 전기자동차 같은데 전기자동차 하면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그 모터로 간다는 것과 또 하나는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것이 있는데 나머지들은 뭐 현가장치도 있고 이런 많은 그 기계류는 상당 부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배터리와 그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에서 피스톤을 돌려서 가는 장치가 아니라 모터로 돌려서 가는 장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품들에 굉장히 많이 세라믹 소재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우주 항공용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세라믹이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뭐 세라믹 부품, 스마트폰 부품의 생각보다 많은 80%가 세라믹 소재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세라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런 정보통신 소재들이 뭐 광섬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유리, 스마트 유리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스마트 유리라고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유리가 외부에 이제 그 빛이 왔을 때 뭐 색깔이 바뀐다든지 우리가 뭐 자외선이 왔을 때 색깔이 바뀌는 거 또는 얘네들이 그 뭔가 디스플레이로 사용될 수 있는 유리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뭐 양극재 또는 음극재 소재로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전력 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 항공용으로서 얘네들이 굉장히 그 초저온 초고온 얘네들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내열성, 단열성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극한 조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세라믹 타일에 우리가 세라믹도 사용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세라믹에 대해서 세라믹의 특징, 세라믹의 제조와 세라믹의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세라믹이 사실 뭐 전통적 세라믹,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전자, 엔지니어링 굉장히 다양한 세라믹이 있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물리화학적인 특성과 아니면 내열성, 그 다음에 내식성, 화학적 안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얘네들 자체가 가진 이런 독특한 그런 그 전자기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라믹 제조를 위해서 유리 성형, 입자 성형, 시멘테이션, 건조, 소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세라믹 응용으로서 전자정보통신, 바이오,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전통적 소재도 지금 여전히 계속 세라믹의 그 주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세라믹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